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 봄 야당 정치인 민정당의 윤보성과 민주당의 박순천 등은 대학생들과 더불어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 추진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한일회담이 굴욕 매국 외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학생들이야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과거 민주당 정권 출신 야당 인사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굴욕 매국 외교라고 매도한 것은 후한무치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야당 인사들 역시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때에는 똑같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에 반일 기조가 강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민주당 정권이 세워지니 한일 관계는 급속히 화해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첫 외무장관 정일형은 8월 24일 신외교 방침의 하나로 하루속히 대일 외교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9월 6일 일본 고사카 외상이 내한했는데요. 이것은 건국 후 처음 있는 일본의 공식 사절단이었습니다. 이어서 10월부터 제5차 한일회담이 열려서 이후 5.16 쿠데타로 중단될 때까지 7개월간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청구권, 어업, 제1한국인의 법적 지위 등 각 분과별로 실무 레벨의 회담도 진행됐습니다. 이중 청구권위원회는 과거와 달리 33회의 회의에서 실질적 토의에 들어갔습니다. 회담에서 일본은 한국 측에 제한 일본인 재산 취득을 고려해서 청구권을 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만 옛 일본인 재산의 취득으로 한국의 청구권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게 미국 측 중재 의견이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청구권 금액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그림 왼편을 보시면요. 한국이 8개항 요구에 대해서 제한 일본인 재산의 취득 사실을 고려하면 양자가 상쇄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청구권 금액은 0이 되거나 아니면 극히 소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장면 정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논리로 대응을 했습니다. 원래 한국은 식민지와 한국인의 고통,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하려 했는데 제한 일본인 재산 취득 사실을 고려해서 8개항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림의 주황색 부분이 식민지배와 한국인의 고통,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가리킵니다. 한국이 제한 일본인 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므로 그 부분을 빼고 이 주황색 부분을 빼고 초록색 부분인 8개항만 요구한다는 게 장면 정권의 대응 논리였습니다. 이는 8개항 요구를 지키려고 만들어낸 논리였지만 실은 엄청난 자충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일본인 재산의 취득으로 이미 식민지배에 따른 고통, 손해를 배상받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이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식민지배 피해를 이미 보상받은 것이 되어서 8개항 청구권이 하나씩 논파당할 경우 일본에게서 받을 금액이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또 추가로 독립축하금이나 경제 원조 자금을 받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편 회담에서는 8개항 중 제5항까지 개별 항목을 검토했는데 장면 정권은 개별 항목에 대해서 일본 측을 납득시킬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5항 한국 법인과 개인의 재산 청구권과 관련해서 한국 측은 피징용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군인 군속 전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즉 일본이 다른 나라 국민을 강제로 징용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데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징용 당시 한국인은 일본의 국민이었으므로 생존자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고 부상자,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 한국 측이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 급료와 수당, 그러니까 피징용 노무자가 받지 못한 급료와 수당으로 2억 5천만 엔을 요구한 데 대해서 일본 측이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장면 정권의 한일회담은 재개한 지 7개월 만에 5.16 쿠데타로 중단되었습니다만 설령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 회담을 계속했더라도 그 청구권 주장이 일본 측에 하나하나 반박당했을 것입니다. 지난 강의 때 설명드린 대로 박정희 군사정부의 청구권 주장은 일본 측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하나하나 반박당했습니다. 청구권 금액과 관련해서 한일 양국의 입장에는 약 10대 1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권 순변제 플러스 무상원조라는 그런 명목으로 형식을 바꾸고 금액을 상호 조정해서 무상 3억 불이라는 무상 3억 달러라는 합의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면 정권이 교섭을 계속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타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63년에는 민정이양 과정의 혼선 또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한일 회담을 진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 민정으로 전환한 후에 본격적으로 한일협정 조인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이 된 과거 장면 정권 인사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일협정 반대에 나섭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제 구성되고 나니까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도 강력한 저항과 비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4년 3월 6일 당시 야당이 4개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4개 야당이 대일 저자세 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즉 박정희 정부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을 대일 저자세 외교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또 3일 후인 3월 9일에는 여기에 이런 정당 외에도 사회, 종교, 문화단체 이런 단체의 대표들까지 포함해서 200여 명이 대일 구력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해서 회담 반대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합니다. 즉 이 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은 한일 회담에 대해서 굴욕, 매국 외교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투쟁위원회 의장은 윤보선이 맡았습니다. 투쟁위원회는 한일 회담의 즉시 중지, 또 일본의 반성, 민족정기 고취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 대안으로 재산 청구권 15억 달러와 배상금조 12억 달러 등 도합 청구권 27억 달러 그리고 평화선 40페리 전관 수역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본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자신들도 민주당 정부 때 제기한 바 없는 그런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투쟁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회담 저지를 위한 전국 유세에 돌입합니다. 3월 15일 날 부산 경남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김영삼은 대대로 침략자인 일본은 평화선마저 뺏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김도연은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윤보선은 정부는 어업협정에서 12해리 전관 수역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은 10년 뒤에는 6해리 선까지 일본 어선에게 어로 활동을 허용할 흥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 아닌 폭로까지도 했습니다. 또 장준하는 일본 자금으로 한국의 부흥은 불가능하다. 한일협정은 한국을 일본의 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어서 3월 24일에는 서울에서 4.19 이후에 첫 대규모 학생 시위가 벌어지고 각 지방 도시에도 파급이 됩니다. 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3월 26일 특별 담화로 이들을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을 보면요. 나와 정부는 학생에 못지않게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 털끝만큼의 사심도 없이 회담에 임하고 있음을 나와 정권의 생명을 걸고 역사 앞에 맹세한다. 회담에 만약 흑막이 있다면 관련자는 역적으로 처단할 것을 약속한다. 대학생들의 우국 충정과 주장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라고 대표단에 훈령을 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일본에 갔던 김종필을 본국에 소환하기까지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3월 30일에는 서울 시내 11개 대학 학생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면담을 하면서 대일 외교회관에서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5월부터는 학생 시위가 더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박 정권 타도를 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생들은 5월 20일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열어서 한일회담은 민족적 긍지를 배반하고 일본 예속화를 촉진하는 굴욕적 회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전에 63년도 10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적 민주주의가 이제 한일회담 과정에서 죽었다라는 게 서울대생들의 비판이었습니다. 이 데모 때 서울대 미학과 학생이던 훗날의 저항시인 김지아가 박정희 정부를 시체로 조롱하는 조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앞에 축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관이라는 만장이 걸려 있고 학생들이 관을 메고 수많은 학생들이 운집해 있고 장례 행렬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월 3일에는 서울의 학생 시위에 일반 시민까지 가담해서 치안이 마비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니 결국 박정희 정부는 그날 저녁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을 투입하고 대학에 휴교령을 내립니다. 바로 6.3 사태입니다. 그 후 한일회담은 1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시간만 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65년에도 야당은 또 한일회담 저지에 나섭니다. 5월에 통합야당 민중당을 만들어서 저지운동을 하고요. 결국 야당의 맹목적 반대에 직면한 박정희 정부는 8월 여당 단독으로 한일협정에 국회 비준을 강행합니다. 이에 야당은 의원직 사퇴로 맞서는데 특히 윤보선은 끝까지 의원직 사퇴를 고집해서 결국 야당까지 분열시키기에 이릅니다. 자, 5.16 쿠데타가 없었더라면 민주당 정부도 결국 박정희 정부와 같은 방식대로 한일협정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정부의 외교를 굴욕 매국 외교라고 매도하면서 막무가내로 반대했습니다. 1964년에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쓸 외화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자신의 당리 당략만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선동, 조장하면서 정부의 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도 과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에는 역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서두른 바 있습니다. 일례로 장면은 1961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와의 회견에서 61년 안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강조하면서 무턱대고 일본 정부나 국민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후한무치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편 윤보선 등 한일회담 반대자들은 한일협정이 되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다시 받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윤보선은 65년 3월 27일 부산 강연에서 한일회담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말로 큰일이다. 한일회담이 되면 우리는 즉각 일본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예속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 후 일본 공업제품과 기업이 한국을 휩쓸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1966년 5월 그려진 동아일보 만평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 다리의 이름이 한일 수교교입니다. 한일이 수교한 다리라는 거고요. 그 다리로 막 넘어오고 있어요. 일본의 후지산을 보이죠? 거기서 일본에서 막 넘어오고 있는데 맨 앞에 코로나 승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트 승용차가 있고 일본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본의 상품과 영화가 한국을 휩쓸 거라는 거겠죠? 또 그 다리 아래 보면 배에서 손이 나와서 물고기를 잡아가고 있는데 일본 어선들이 한국 근해에 와서 물고기를 다 잡아갈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일회담이 되면 우리가 즉각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예속된다니 이렇게 자신 없고 패배주의적인 태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협정 조인 다음 날인 6월 23일 특별 답안을 냈습니다. 거기서 박 대통령은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의식이다. 우리의 주체의식이 건전하면 한일 국교 정상화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니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비굴한 생각이야말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논박했습니다. 윤보선과 박정희 두 사람의 말 중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일본에 예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라도 예속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해방된 것인가요? 오랫동안 우리는 대일 무역 적자를 경제적 예속의 한 지표로 봤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일본에 대해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 경제의 대일 예속을 지금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을 통해 일본과의 격차를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역 적자 여부가 중요하다면 오늘날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국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한 후 일본이 지급한 무상 3억 달러가 연 3천만 달러씩 들어왔습니다. 미국 원조 금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통상과 경제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장은 일본의 자본, 기술, 설비, 중간재 이런 것을 들여와서 조립 가공한 후에 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무역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 덕분에
경공업의 공산품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그 후 한국은 일본의 설비와 중간재에 의존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업 구조를 고도해 갔습니다. 즉 중화공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다시 한번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진은 포항제철이 건설될 때 일본 쪽 조사단이 69년도 9월에 포항제철소의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일 양측이 기념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포항제철소라는 한국 최초의 종합제철소가 세워진 것은 일본의 자금 또 기술의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제철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포항종합제철소는 일본 기업 기술진의 협력으로 세워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종합제철업을 통해 한국 경제가 강해지는 게 일본에도 좋다는 인식으로 협조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은 일본 조선소로부터의 기술 학습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일본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으로 플랜트 수출 등 큰 이익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 모두 한일 국교 정상화로 큰 이익을 받습니다.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식민지가 된다는 한일회담 반대론자들의 예언은 어리석은 소치였을 뿐입니다. 한일회담의 반대론자들은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가 끝났고 선후진국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치 문 밖에 나가면 사자에게 잡아먹힌다면서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문 밖에 나가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 밖에는 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곡식과 과일이 자라나고 있었고 소와 말, 양과 염소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문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한일협정으로 우리는 대문을 열어 젖혔고 그 덕분에 오늘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